앞 시간에서 이제 합계잔액시산표를 만들고 손익 집합계정으로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을 대체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자본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했어요. 그리고 전기까지 다 마쳤죠. 그래서 우리 실습 페이지 3페이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5번 2번의 총계정 원장을 마감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손익계정의 장부 마감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 장부의 마감 우리 책에 여기에 있죠. 57페이지 상단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마감해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당기의 재무상태가 보고된 이후에도 잔액이 0으로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월되어 차기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산부채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마감한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산계정은 차변의 잔액이 남게 되므로 대변에다가 잔액만큼 차변 잔액만큼 차기 이월이라고 대변에다 기록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 금액을 일치시킨 후에 다시 차변에다가 그 금액만큼을 전기 2월로 기록한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경우는 대변의 잔액이 남게 되므로 차변에다가 차기 2월이라고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일치시킨 다음에 두 줄 긋고 다음 줄에다가 대변에다가 전기 2월로 기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걸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했다고 그랬죠?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총계정 원장으로 가서 이제 자산부채 자본 마감할 거예요. 두 줄은 미리 그어놨어요. 편의상. 네, 두 줄을 미리 그어놨습니다. 자, 지금 차변이 잔액이 많으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차변에 잔액이 발생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산은. 자, 차변 잔액을 한번 다 더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 만들 때 더해봤었는데 101,130,000입니다. 여러분도 적으세요. 그러면 대변이 지금 50만원이니까 요 1,130에서 500을 빼면은 그 잔액이 아까 잔액시산표에 있는 그 금액이란 말이에요. 잔액시산표에 있었던 63만원. 그 63만원을 여기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이라고 적는다 이거. 차기 2월 63만원. 이걸 기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차기 2월 63만원 이걸 기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줄 긋고 차변 대변도 합계를 써줘요. 1,130,0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켰죠. 이렇게 일치시켰으면 전기 2월은 이 차기 2월의 반대쪽 차변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가 2020년도로 바뀐 거예요. 1월 1일 전기에서 넘어왔다 해서 전기 2월. 아까 여기 차기 2월은 차기로 2월 넘긴다 해서 차기 2월. 그래서 이제 전기 2월에서 이걸 받아요. 63만원. 이런 방식으로 장부를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자산은 차기 2월이 대변에 들어가고 전기 2월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보통예금도 이런 방식으로 마감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의 합계 70만원 합계란에다가
두 줄 긋고 적고 대변이 지금 3만원이므로 67만원이 차기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차기로 2월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 2월 67만원 670,0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변의 합계는 70만원으로 일치시키고 그리고 줄을 그은 다음에 밑에다가 차변에 1월 1일 회계연도가 바뀐 거예요. 전기 2월 67만원 이렇게 장부를 마감합니다. 자, 자산 하나 더 있네요. 단기 대여금도 마감하죠. 자, 단기 대여금은 차변의 합계가 50만 원입니다. 대변에다가 50만 원 전부를 차기로 2월 시켜야 되겠네요. 12월 31일 적고 차기 2월이라고 적고 50만 원. 그리고 대변의 합계 50만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차변에다가 차기 2월과 똑같은 금액으로 1월 1일 전기 2월 전기에서 넘어왔다 해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2월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의 장부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부채 단기 차입금 마감해 볼까요? 자, 부채는 대변의 잔액이 있네요. 대변의 합계 70만원 써주고 자, 대변의 잔액 모두를 차기로 2월 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12월 31일 차기로 2월 된다. 차기 2월 70만원 그리고 차변의 합계 70만원 적어주시고 부채는 전기 2월이 대변에 가게 됩니다. 자산하고 반대쪽으로 1월 1일 전기에서 넘어왔다 해서 전기 2월 70만원 이렇게 하면 단기 차입금 장부를 마감했습니다. 원장을. 자, 이제 하나만 더 마감하면 되죠. 자본금. 자, 자본금도 대변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예, 대변 합계 1,000,000 입력하시고 이 100만원 전부를 차기로 2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12월 31일 차기 2월 100만원 그리고 차변의 합계 100만원 써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전기에서 넘어온 거다 해서 1월 1일 전기 2월 100만원 기록합니다. 자, 보니까 하나가 더 있네요. 저 밑에 자본에 해당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마감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맨 끝에 있는 거 이것도 대변에 잔액이 1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차기 2월을 차변에 적어야 되죠. 12월 31일 차기 2월 10만원, 그리고 차변의 합계 10만원 적어줍니다. 그리고 자본이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전기에서 넘어왔다 해서 전기 2월 1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 부기, 장부의 손으로 일일이 회계 처리를 했던 그 시절에는 우리 상업고등학교에서 말이죠, 이 고등학생들에게 글씨 이쁘게 쓰는 펜글씨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급수가 있어요. 펜글씨 급수. 왜냐면은 장부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너무 밉게 쓰면은 장부가 아주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숫자나 이런 글씨 예쁘게 쓰는 거 펜글씨 연습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계산을 빨리 해야 되니까 주판, 그것도 급수가 있었어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부기, 즉 회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상업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저도 고등학교를 상업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기를 쭉 배웁니다. 기초부터. 지금 이 정도 배우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배우는 거예요. 이걸 익숙하도록 반복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약식으로 장부를 다 마감했습니다. 마감하는 방법 여러분 아셨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전기 2월 방식으로 마감한다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자산은 차기 2월이 대변에, 전기 2월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차기 2월이 차변에, 전기 2월이 대변에. 그러니까 전기 2월이 잔액이 남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2월만 가져다가 모아놓으면 그것이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장부 마감까지 했으니까 4페이지에 넘어가 가지고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순서를 굳이 따진다면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는 여러분 그 책 62페이지를 잠시 한번 봐줄래요? 62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손익계산서 양식이 요약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손익계산서는요, 이 62페이지에 있는 이 양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손익계산서가 매출액 여기다 표시하고, 매출원가 여기다 표시하고, 여기다 매출 총이익 구하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여기다 표시해서 영업의 손익 구하고, 영업의 수익 적고, 영업의 비용 적어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 구하고, 법인세 비용 빼준 다음에 맨 밑에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빼는 거, 더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요 순서대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매출액도 없고, 그야말로 최소한 약식으로 만든 거예요. 매출 이런 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못 만들고 T계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익은 대변에, 모든 비용은 차변에, 이걸 모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 손익집합계정, 임시계정을 참고로 해서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이자 수익 5만원, 수수료 수익 8만원 대변에다 적습니다. 이 수익 밑에다가 이자 수익 5만원, 수수료 수익 8만원 이렇게 적어요. 또 비용에다가는 급여 3만원 적어요.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그런데 급여 밑에다가 이제는 뭐라고 쓰냐면은 아까는 미처분 이익잉여이지만 여기는 당기순이익이라고. 당기순이익. 10만 원이죠. 당기순이익 10만 원. 당기순이익. 여기서 비용과 당기순이익의 합을 구하면 13만 원이고 대변의 합계, 수익의 합계도 13만 원. 이렇게 딱 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이 10만 원 발생했다.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순이익으로 표시합니다. 수익보다 비용보다 수익이 큰 것을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는. 자, 손익계산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무상태표를 완성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전기이월을 갖다 다 모으면 돼요. 네. 자산의 전기이월이 3개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현금이 얼마예요? 전기이월이? 현금이 얼마죠? 63만원. 네.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요? 67만원이요. 67만원.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은요? 50만원. 이렇게 적으세요. 자산이율 3개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부채가 1개인가 있었죠? 예. 부채가 단기 차입금이 있었죠? 단기 차입금 전기이월이 얼마예요? 70만 원. 적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본이 2개가 있어요. 자본금이 하나 있었고요. 자본금은 100만 원으로 기억을 하죠. 100만 원. 네. 지금 제가 장부가 안 보여서 여러분은 장부를 보면서 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죠. 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10만 원이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자산 총계라고 여기다 쓰고 자산 총계를 여기다 기록을 해볼까요? 자산 총계는 얼마냐? 63만 원 더하기 67만 원 하면 130만 원에다가 50만 원 더하면 180만 원이네. 1,800,000 이게 자산 총계. 그러면 대변은 부채와 자본 총계가 되죠. 부채와 자본 총계. 네. 다 더하니까 180만 원 나오죠. 네. 부채와 자본 총계 70 더하기 100 더하기 10 하니까 1,800,000. 그래서 우리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자산 총계 180, 부채와 자본을 더해도 18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여기에 날짜를 기록합니다. X1년 12월 31일 현재.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낸다. 또는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 얘기합니다. 일정 시점 12월 31일 현재 현금이 63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손익계산서는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표현을 해요. 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이거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말하는 거예요. 경영 성과. 그거를 나타내는 표가 뭐냐? 바로 손익계산서다.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표.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이 급여가 12월 31일 날 급여가 3만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의 급여가 이랬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고,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네. 현금 63만 원은 어제 2012년 X1년 12월 30일 날 현금이 아니에요. 31일 날 현재. 네. 어제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을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 실습한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의 실습 자료 있죠? 예, 요거는요, 꼭 노트에 써가지고 한번 다시 재탕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재상으로 시험 준비할 때 이 실습을 해볼 기회는 없다. 책에 이 실습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회계를 이해하는데 오늘 해본 이 회계의 순환 과정의 이 실습은 굉장히 중요한 실습이에요.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떻게 분계된 것을 어떻게 전기하는가, 이 전기하는 요령 같은 것이 지금 이 종이에 연습을 해본 것처럼 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예, 몰라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오늘 결석하신 분이 있어서 오늘 모든 내용 다 수업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노트에다 써가지고 한번 해보게 되면 훨씬 그때 이제 생각이 안 나면 한번 동영상 틀어놓고 한번 해보는 시간 꼭 한 번 이상, 한 번 해가지고도 더 아리송하다 하면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가야 돼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재로 다시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요, 5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고, 58페이지는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벌써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공부 좀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작성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에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재무보고 수단으로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공통 요구를 위해 작성하는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의미한다. 모든 정보 이용자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회사의 경영성과는 어떤가? 재무상태는 어떤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그런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재무제표가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재무상태라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예를 들면 현금, 상품, 건물 이런 거, 또 타인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 예를 들면 외상 매입금이라든가 차입금 같은 거,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 표시된다는 거. 그 ICAN이라는 박스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등식.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이나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오늘 그 분계 연습할 때도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단기냐 장기냐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유동이냐 비유동이냐의 그 분류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1년이 넘으면 비유동이요. 그것은 장기를 의미하는 것이요. 1년 이내는 유동이요. 그거는 단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 그래서 우리 자산을 말이죠. 또는 부채는 이제 분류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또는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할 텐데 그 분류 기준은 1년이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1년이 기준이 된다. 근데 뒤에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서 인하했기 때문에 오화 조건이죠. 오화 조건. 네, 1년 기준이거나 정상적 영업주기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영업주기 하면은 여러분 뭐냐면은 만약에 의류 도소매업을 한다 그러면 의류를 서울에 있는 공장이나 도매시장에서 떼어다가 매입해다가 우리 매장에서 팔아가지고 돈이 입금되는 그 기간까지의 그 기간을 자 상품을 매입했어요. 자, 상품 매입을 오늘 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매장에다가 놓았어요. 진열을 딱 했어요. 오늘 진열했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판매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떼오는 것들은 적어도 여름 오실 테니까 여름 가기 전에 다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못 팔아도 우리는 땡처리를 해서라도 8월 30일도 추워. 8월 10일 정도에 우리는 그 옷을 다 팔아야 돼. 여름옷. 그러면 땡처리 해서라도 다 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계산할 때는 이 옷을 산 7월 5일부터 판매가 일어나가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만약에 안 들어온다.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또 외상 대금은 한 3개월 후에 들어온다. 그러면 11월 10일 날 외상 대금이 돈이 입금된다고 한번 해볼까요? 외상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따지는 거예요. 자, 상품을 우리가 사와가지고 돈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자, 7월 달부터 해서 8, 9, 10, 11, 4개월 5일 걸렸네요. 약 4개월. 자, 어떻습니까? 1년 안에 들어오죠? 영업주기가. 여러분, 웬만한 도소매업 또는 제조업도 영업주기는 거의 1년 안에 다 들어옵니다. 영업주기, 제조업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제 여름철에 만약에 냉커피가 많이 판매된다. 아니면 아이스크림을 많이 판매한다. 아이스크림을 제조해서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그 기간, 그게 영업주기예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아이스크림 만드는데 만약에 한 3일이 걸린다. 그러면 제조하는데 3일에다가 매장으로 넘기는데 하루가 걸린다. 그러면 하루에다가 그것이 팔려나가요. 그러면 팔았다고 해서 다 돈이 오느냐?
그 거래처에서 돈을 입금시켜 줘야 되겠죠. 그것도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겠죠. 그걸 다 해도 어떻습니까? 1년 안에 대부분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영업주기가 1년 이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왜 굳이 이걸 두 가지를 했느냐? 정상적 영업주기가 2년 내지 3년 되는 기업들도 일부 있어요. 어떤 회사들일까요? 건설업. 네.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 지금 분양 뭐 이렇게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분양 회사라는 것은, 아파트 회사라는 것은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분양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분양했다고 해서 그 아파트값 다 아파트가 팔린 게 아니죠. 잔금까지 다 들어와야 팔리는 거예요. 분양할 때 계약금만 일부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양을 만약에 오늘 7월 5일 날 분양을 했어요. 2019년 7월 5일 날. 예. 그러면 아파트 완공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안 될 것이고, 이제 땅도 아직 파기 시작 안 했는데, 분양할 때 보면은 아파트들 다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다 지을 겁니다 하고 그림만 그려놓고 돈을 받죠. 그래서 완공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거 입주가 언제 예정이냐? 2021년 10월 달에 입주시키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을 따져보세요.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2년 하고도 3개월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정상적 영업주기가 굉장히 길어요. 이런 회사는 업종이 그러기 때문에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을 2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기업은 건설업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예. 전부 다 FAT 1급에서는 도소매업, TAT 2급에서는 제조업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인 제조업이에요. 뭐 컴퓨터 제조업이다. 네. 또 무슨 식품 제조업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식품이나 이런 일반 공산품 같은 거는 영업주기는 대부분 1년 이내로 떨어집니다. 자, 유동 비유동의 개념 1년 기준이라고 보시면 무난하겠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를 기록할 때는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랬네요. 유동성, 유동적이다. 자산 같으면 현금이 유동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현금부터 써요. 부채 같으면 빨리 갚아야 되는 게 유동성이 큰 거예요. 빨리 갚아야 될 것부터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한번 어느 회사 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 실행해 놓은 게 자,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동성 배열에 의해서 배열이 됐는지. 자, 장부 마감이 된 회사니까 다 끝났겠죠? 네. 자, 재무상태표 지금 보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있는데, 자, 여기 단기 거만 재무상태표가 지금 6기와 5기, 이거는 전기고 여기가 단기입니다. 자, 단기 거만 한번 보세요. 자, 왜 유동자산 해놓고 맨 먼저 당좌자산 쓰고 현금, 두 번째 당좌예금, 고통예금, 이 순서가 있죠? 이 순서가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현금이 중간이나 밑에 오지 않아요. 현금만큼 유동성이 좋은 게 없어요. 예. 현금은 우리 금고에 있는 게 현금이에요. 보통예금, 당좌예금은 은행의 통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가서 찾으면 돼요. 당좌예금은 수표만 발행하면 현금이 돼요. 자, 이런 순서로 한다. 그게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채 보면은 부채 여기서부터인데 유동부채부터 쓰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도 순서가 이 순서예요. 외상매입금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음이 들어오고 미지급금, 예수금 이런 순으로. 그래서
유동성이 큰 것부터 기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 그냥 섞어 써도 돼요.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 가로 열고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산 중에 외상 매출금이 있고 여기 보면 지금 자산에 외상 매출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외상 매입금이요. 지금 부채의 외상 매입금 이거 보이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자산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산에 여기 외상 매출금. 자, 조금 전에 저 밑에서 외상 매입금 봤었죠? 이거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고 저 밑에 있는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거래처에다 외상으로 팔은 거고 밑에 있는 외상 매입금은 거래처에서 우리가 외상으로 산 거예요. 근데 그 거래처가 같은 거래처라며 한다면 같은 거래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상계해서 처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원칙은 어떻다? 여기 있는 거. 원칙은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한다는 거. 총액 표시 원칙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의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표시. 우리가 아직 자본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 이제 자본에 대한 표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 중에 자본잉여금하고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잉여금은 섞지 않아요. 혼합하지 않고 구분해서 표시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재무상태표 등식 이거 아주 간단한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우리 회사 자산이 전부 5억인데 이 5억의 구성이 부채 2억과 자본 3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죠. 만약에 자산이 6억이라고 했는데 부채 2억이고 자본이 3억이다. 그러면 1억의 차이가 생기죠. 이 재무상태표는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항상 자산 총액과 부채 자본을 더한 총액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자본을 구할 때는요. 이 자본을 구하는 등식은 계산식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부채의 등식은 뭐냐? 부채는 역시 자산에서 다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등식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계속 나오지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다시 구분된다. 이걸 이렇게 열거해 놓으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보이죠? 나중에 뒤에서 T 계정으로 이제 정리된 표를 볼 겁니다. 아무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 보여.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이거 역시 외워야 돼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이거 역시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우리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어제까지는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앞으로는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유동은 다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이런 걸 자꾸 외워야 되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진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게 쉽게 외워질까요?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반복해서 써보세요. 앞으로. 예, 그래서 이런 구성의 관계를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까 그 정도만 알면 돼요. 1년 이내 그러면 유동이고 1년이 넘으면 비유동이다. 예, 그리고 그 1년의 기준은 영업주기가 대부분 1년 안에 들어오기 때문인데 특별한 업종의 경우는 영업주기를 적용할 수도 있다. 영업주기가 1년이 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이라든지 그런 조선업, 큰 배를 만드는 대형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업주기가 좀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도소매업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유동의 정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59페이지까지로 해서 자산과 부채가 정리가 된 거예요. 유동, 비유동에 대한 개념. 자산과 부채에는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에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본의 분류가 나옵니다. 예. 이 자본의 분류가 상당히 여기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놨어요. 예, 자세히 해놨는데 이거 설명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자본의 분류에서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부분만 제가 밑줄 그으라고 할 테니까 그런 부분만 좀 암기를 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이 가능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본의 설명이 뒤에 한번 어느 책 부분에서 또 나오는데 그때 그 책의 설명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쭉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요 자본의 분류에 대한 설명을 쭉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쉬었다 합시다.